챕터 1 평화 속의 비밀. 2024년 가을, 경북 영주. 첫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김영숙은 눈을 뜹니다. 72세의 몸이지만 새벽잠이 없습니다. 오랜 습관이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창문 너머로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립니다. 진하게, 설탕 없이 쓴맛을 좋아합니다. 인생도 그랬으니까요. 마당으로 나가 나무 의자에 앉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합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박하, 라벤더, 로즈메리가 자랍니다. 각각의 쓰임이 있습니다. 박하는 속을 편하게 하고 라벤더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로즈메리는 기억을 돕습니다. 이모 박정숙에게 배운 것들입니다. 오래전 영숙이 갈 곳 없이 떠돌던 시절의 말입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해 뜨는 것을 바라봅니다. 매일 아침의 의식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영숙은 압니다.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일요일이면 대구에서 아들이 옵니다. 준호, 61세가 된 아들, 회계사로 성공한 아들, 며느리 은혜, 손주 2명, 증손주 3명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날만큼은 이 조용한 집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영숙은 그 소란이 좋습니다. 외로움이 밀려드는 것을 막아주니까요. 막내 증손녀 헬렌이 항상 묻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영숙은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바느질로 가게를 연 이야기, 준호가 장학금을 받은 이야기, 마을 신부들의 웨딩드레스를 만든 이야기. 하지만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아버지가 없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세상에 말하려 합니다. 아들에게는 아니지만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억은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숙이 11세이던 해입니다. 충북 충주의 작은 마을. 시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 영숙의 집은 시장 입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단층집. 마당에는 닭장과 텃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동철은 잡화점을 운영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가게가 있었습니다. 석유, 공구, 천, 사탕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모두가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발소리도 죽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냈으니까요. 걔도 마루 밑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교회 다녀와서는 사탕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팥빙수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웃음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돌변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어머니 박순애는 그 반대였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사람,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 텃밭, 빨래, 청소,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고구마 파이를 구울 때면 동네 전체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계피 향이 섞인 달콤한 냄새. 그 파이는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명절이나 손님이 올 때만 구웠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눈. 영숙은 어렸지만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집에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지는 오빠 영철. 영숙보다 4살 많았습니다. 일찍부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서야 돌아왔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막내는 여동생 영미, 영숙보다 3살 아래,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늘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일할 때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안의 햇살 같은 아이였습니다. 영숙은 가운데였습니다. 오빠처럼 일찍 철들지도 못했고 동생처럼 자유롭지도 못했습니다. 10살까지 학교에 다녔습니다. 충주초등학교, 학교 가는 게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먼 나라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만두게 했습니다. 여자애가 공부는 무슨 공부야? 집안일이나 배워. 그 후로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빨래, 청소, 동생 돌보기, 닭 모이 주기. 동네 여자아이들과는 가끔 놀았습니다. 정육점 딸 민지, 구멍가게 딸 수진, 쌍둥이 자매 지영과 지혜.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숨바꼭질. 개울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과는 놀지 않았습니다. 남자애들하고 노는 여자애는 버릇없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가난했지만 평범했습니다. 11세가 되던 해까지는요. 1964년 여름 큰아버지가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김동수, 아버지의 형,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서울로 떠났으니까요. 큰아버지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도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서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좋아했습니다. 역시 형님은 다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물건을 더 많이 들여왔습니다. 주변 마을에도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집에 선물도 자주 가져왔습니다. 라디오도 자주 틀게 해줬습니다. 큰아버지는 모두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새 모자, 어머니에게는 비단 스카프, 오빠에게는 새총, 영미에게는 도자기 인형, 영숙에게는 파란 리본이었습니다. 제일 예쁜 조카는 특별한 선물을 받아야지. 큰아버지가 영숙의 머리에 리본을 묶어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은 느꼈습니다. 이상한 느낌, 배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 큰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오래 쳐다봤습니다. 손이 머리카락을 만질 때 너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후로 큰아버지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가게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시장에 갔을 때, 깜빡하고 공구를 놔두고 왔네.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내 엄마한테 일요일 닭 좀 부탁하려고.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사탕을 줬습니다. 우리 조카, 이거 먹어봐. 서울에서 온 거야. 뒤뜰을 보자고 했습니다. 너네 집 뒤가 참 넓구나. 구경 좀 시켜줘. 닭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닭이 몇 마리나 되니? 항상 집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영숙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업을 도와주는 동서를 나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자기 생각이 틀렸을까봐 걱정했을 것입니다. 영숙은 숨으려고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오면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영미 방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늘 찾아냈습니다. 우리 조카, 왜 숨어 있어? 삼촌이 보고 싶지 않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영숙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멈춰주세요. 큰아버지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바쁘셨을까요? 11세 소녀의 기도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을까요? 11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몰랐습니다. 그 11월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돌이킬 수 없이 바뀔 거라는 걸, 11세의 삶이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 마당의 감나무에서 마지막 잎이 떨어졌습니다. 영숙은 창문 너머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잎이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 땅에 떨어졌습니다. 영숙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고 흔들리고 결국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챕터 2 말할 수 없는 것. 11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햇살 같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미를 데리고 천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가게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젖은 천이 무거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따뜻했습니다. 빨래줄에 천을 하나씩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셔츠, 오빠의 바지, 영미의 치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마다 예뻐지는구나, 우리 조카. 영숙은 돌아봤습니다. 큰아버지였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몰랐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아버지는 가게에 계세요. 알아. 너 보러 온 거야. 큰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등 뒤에 빨래줄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을 영숙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지금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11세 소녀가 알아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일, 마음이 더 아픈 일,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일. 영숙은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가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다친다. 알았지?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나고 나서 큰아버지는 옷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착한 조카네. 비밀 지킬 수 있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리고 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1세 소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숨겼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물 자국을 지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영수가 빨래 다 널었니? 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눈치챘지만 모른 척 했을까요? 반복되는 악몽. 그날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항상 핑계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가게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이웃집에 갔을 때, 영미가 친구 집에서 놀 때,
항상 영숙이 혼자일 때를 노렸습니다. 빌려준 공구 가져가려고, 중요한 서류 놔두고 와서, 일요일 닭 좀 예약하려고. 핑계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영숙을 집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헛간, 닭장 뒤, 뒷마당 구석.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숙은 저항해봤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힘이 셌습니다. 어른이었고 영숙은 11세 소녀였습니다. 소리 지르면 입을 막았습니다. 울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너도 좋잖아. 착한 조카는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영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니요? 이게 좋은 거라니요? 아픈데요? 무섭고 아픈데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뻐서 그래. 내가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 우리 특별한 관계잖아. 영숙은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예뻐서? 자기가 잘해줘서? 그럼 자기 잘못인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11세 소녀였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느꼈습니다. 어느 날 큰아버지가 서둘러 뒷마당에서 나오는 걸 어머니가 봤습니다. 영숙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고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를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믿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요? 몸의 변화.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안 좋았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매달 오던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11세 소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어렸으니까요. 어머니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아침 영숙이 닭장 뒤에서 토하고 있었습니다.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수건으로 영숙의 입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영숙아, 몸이 달라졌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어머니는 영숙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거니? 그 순간 영숙은 이해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몸이 이상한지, 왜 속이 안 좋은지. 영숙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려는 듯이.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영숙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늦었다는 걸.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보다 더 떨렸습니다. 폭풍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미를 이웃집으로 보냈습니다. 오빠에게는 가게에 늦게까지 있으라고 했습니다. 둘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 셋. 영숙, 어머니, 그리고 뱃속의 생명. 부엌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을 것을 둘 다 알았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 무거운 발소리, 집으로 들어오는 발소리,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 누가 죽었어? 어머니가 영숙을 봤습니다. 말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의 형이라고, 존경하는 큰아버지라고, 사업 파트너라고, 결국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애를 가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영숙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든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영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누구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해. 누가 그랬어? 아버지가 식탁을 쳤습니다. 영숙이 움찔했습니다. 학교 남자애들 중 하나겠지. 아니면 이웃집 민수? 그 녀석이지? 아니에요, 아빠. 그럼 누구냐고. 영숙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큰아버님 같아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숙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큰아버님이 자꾸 집에 오셨어요. 영숙이하고 둘이 있으려고 하셨어요. 며칠 전에도 일찍 돌아왔더니 뒷마당에서 나오시는데 영숙이가 울고 있었어요. 옷이 구겨져 있었고, 닥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영숙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진짜야? 우리 형님이 내가 허락했어? 내가 유혹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빠. 억지로. 아팠어요.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입을 막고 말하면 죽인다고. 아버지가 영숙을 놓았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하지만 동시에 역겨움도 있었습니다. 영숙을 향한 역겨움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남자친구 감싸려고 꾸며낸 거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영숙과 어머니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폭풍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챕터 3 지하실.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영숙은 부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영미는 이웃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가게에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긴장된 공기를 느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쯤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더 무서웠으니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지하실 문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아버지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엄마.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을 계단 아래로 밀었습니다. 영숙은 굴러 떨어졌습니다. 나무 계단이 온몸에 부딪혔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거기 있어. 내가 결정할 때까지.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하실은 춥고 습했습니다.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벽에 작은 틈이 있어서 아주 조금 빛이 들어왔습니다. 구석에는 감자와 양파 자루가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쥐가 어딘가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영숙은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도 있고 무서워서도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작은 생명. 지금 무사할까요? 떨어질 때 다치지 않았을까요?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 형님이 그럴 리 없어. 저 계집애가 꾸며낸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침묵. 영숙은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면 아버지가 더 화낼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젖었습니다. 빛의 틈으로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밝으면 낮, 어두우면 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물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구석에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둘째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접시에 밥과 김치가 있었습니다. 물도 한 컵. 어머니의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눈이 멍들었습니다. 엄마, 쉿, 조용히 해. 빨리 먹어. 영숙은 급하게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가게에 갔어. 큰아버지한테 가신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영숙은 알았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위기의 심화. 셋째 날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하루에 한 번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서둘렀습니다.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또는 곧 끝날 거야 같은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까요? 어떻게 끝날까요? 넷째 날 저녁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에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라 보였습니다. 옷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셔츠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미친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내 삼촌을 만났어. 영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부인하더구나. 내가 거짓말쟁이래. 내가 계속 유혹했대. 옷을 헐렁하게 입고 돌아다녔대. 아니에요, 아빠. 닥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움찔했습니다. 내 형님이야. 내 사업 파트너야. 왜 거짓말을 해? 내가 남자친구를 감싸려고 형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 진짜예요, 아빠.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역겨움만 있었습니다. 실망만 있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 넌 더러운 계집애야. 그 말이 칼처럼 찔렀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럽다고. 11세 딸에게. 내일 아침에 해결할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해티 할멈을 불렀어. 영숙의 피가 얼었습니다. 해티 할멈.
마을 외곽에 사는 노파, 문제가 있는 여자애들을 도와주는 사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안 돼요, 아빠. 제발, 저 보내주세요. 멀리 갈게요. 아무도 모르게 갈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삼촌의 아기를 뱃속에 품고 다니는 게 낫겠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낫겠어? 김동철 딸 삼촌 아기 낳았대. 이런 소리 듣는 게 낫겠어? 제발. 끝났어. 내일 아침에 다 끝난다. 그리고 이 일은 없던 일이 돼. 영원히. 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 영숙은 어둠 속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하지만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주 작은 볼록함이 느껴졌습니다. 아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이 아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아기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아기를 지켜야 한다고.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문은 잠겨 있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벽의 틈은 너무 작습니다. 쥐도 못 나갈 정도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아기는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11세 소녀가 믿을 수 있는 건 기적뿐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벽의 틈으로 아주 조금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조심스러운 발소리,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영숙은 긴장했습니다. 아버지일까요? 해티 할멈일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등불을 들고 영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밝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아, 오빠였습니다. 영철 오빠, 오빠가 내려왔습니다.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쉿, 조용히 해. 나가야 돼. 뭐라고? 아빠 서울 갔어. 물건 가지러. 3일 후에 돌아와. 그 전에 나가야 돼. 영숙은 이해했습니다. 이게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기적. 오빠의 모습을 한 기적. 어디로 가요? 엄마가 계획 세웠어. 대전에 이모가 있잖아. 거기 먼저 가. 그 다음은 이모가 알아서 할 거야. 오빠는? 나는 여기 남아야지.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 오빠가 영숙을 일으켰습니다. 영숙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나흘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위에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뭔가를 싸고 있었습니다. 빵이랑 치즈. 많지 않지만 기차 탈 때까지는 버틸 거야.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파이 팔아서 모은 돈. 많지 않아. 하지만 도움이 될 거야. 엄마. 영숙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영숙을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서 잘 살아. 아기 잘 키워. 누구한테도 다시는 다치지 마.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 영미도 있고. 걱정하지 마.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지 않을 거라는 걸. 아버지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지금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집,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집,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미지의 세계로,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챕터 4 북쪽으로 가는 길. 집을 나선 영숙과 오빠는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큰 길은 위험했습니다. 누군가 볼 수 있었으니까요. 작은 마을에서는 새벽에 걷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특히 11세 소녀가 오빠와 함께 걸으면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골목 고양이가 놀라 도망갔습니다. 개가 짖었습니다. 오빠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영숙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나흘 동안 지하실에 있어서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끝에 도착했습니다. 큰 길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 짐칸에 곡식 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인 형이야.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제인은 오빠 친구였습니다. 몇 살 많았습니다. 마을 사이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트럭에 가까이 갔습니다. 제인이 내렸습니다. 영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짐칸에 타. 천막 아래 숨어. 누가 세우면 절대 소리 내지 마.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영숙을 들어 올려 짐칸에 태웠습니다. 곡식 자루 사이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천막을 영숙 위에 덮었습니다. 잘 가, 영숙아.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아빠를 설득해 볼게.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설득되지 않을 거라는 걸, 영숙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있어, 오빠. 고마워.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천막 아래는 답답했습니다. 곡식 냄새, 먼지 냄새,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1시간쯤 지났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제인이 천막을 걷었습니다. 여기야. 빨리 내려. 영숙이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빠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몰랐습니다. 자전거로 먼저 온 것 같았습니다. 충주역? 작은 역이었습니다.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빠가 영숙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역 건물 뒤쪽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기차는 1시간 후에 와. 오빠가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표하고 돈. 제인 형이랑 내가 모은 거야. 오빠 고마워. 정말. 됐어. 괜찮을 거야. 꼭. 오빠가 영숙을 안았습니다. 짧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제인의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떠났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역 구석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기차표가 있었습니다. 대전행.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역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혼자 있는 어린 소녀는 눈에 띄었으니까요. 기차가 왔습니다. 증기를 내뿜으며 시끄러웠습니다. 영숙은 올라탔습니다. 빈 좌석을 찾았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충주가 멀어졌습니다. 태어난 곳, 자란 곳, 모든 것이 있던 곳.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대전에서 영주로. 대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역은 충주보다 컸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영숙은 길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숙 이모 집. 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주소 어떻게 가요? 역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어.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 특히 밤에.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역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년을 불렀습니다. 우석아, 이해 좀 데려다줘. 팁 줄게. 우석이라는 소년은 1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자전거 뒤에 짐바지가 있었습니다. 뒤에 타. 꽉 잡고. 영숙은 탔습니다. 소년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자전거가 출발했습니다. 대전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 가게들, 자동차들. 영숙은 본 적이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1시간쯤 후 작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꽃이 많았습니다.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여기야. 영숙이 내렸습니다. 소녀는 떠났습니다. 영숙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모가 안 계시면? 이모가 안 받아주시면?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머리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올려 묶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니? 저, 김영숙이에요. 박순의 고모님 딸이요. 편지 받으셨어요? 이모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래. 받았어.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이모 집에서. 이모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낡은 소파, 작은 탁자, 벽에 성모 마리아 그림.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닭죽 냄새. 배고프지? 죽 먹어. 이모가 그릇에 죽을 담아줬습니다. 영숙은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모는 앉아서 영숙을 봤습니다. 내 엄마가 집안일 도우러 온다고 했는데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영숙이 이모를 봤습니다. 이모의 눈이 영숙의 배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크게 불러오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알아봤습니다. 지금 말 안 해도 돼. 먼저 쉬어. 방 보여줄게. 이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고마웠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창문, 작은 서랍장. 단순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나흘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 아버지의 그림자. 2주가 지났습니다. 영숙은 이모를 도왔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모가 드레스를 건넸습니다. 내 딸 거였어. 임신했을 때 입던 거. 내가 입으면 더 편할 거야.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뱃속의 아기를 인정했습니다. 판단 없이 고맙습니다, 이모.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개월이니? 4달쯤요. 아빠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말하고 싶을 때 말해. 하지만 2주 후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일요일 교회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시내 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영숙이 멈췄습니다. 이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모, 저기. 가게 앞에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검은 모자를 쓴 남자. 아버지였습니다. 뭐야? 왜 그래? 저기 계신 분.
우리 아버지예요. 이모가 모퉁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영숙을 골목으로 끌었습니다. 확실해? 네. 검은 모자 쓴 분. 집 뒷길로 가자. 이모는 영숙을 데리고 집 뒤쪽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보지 못하게.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하니? 가야 해요. 아버지가 날 찾으면. 진정해. 못 진정해요. 날 데려갈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을. 이모가 영숙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구나. 영숙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삼촌, 임신, 아버지의 불신, 지하실, 탈출. 모든 것. 말하는 동안 울었습니다. 이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끝났을 때 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가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엄마를 탓하지 마세요. 엄마도 무서웠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어. 여기 있을 수 없어. 대전은 작아. 곧 누군가 임신한 소녀에 대해 얘기할 거야. 그럼 어디로 가요? 이모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있어. 수녀님이야. 영주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일하셔. 너 같은 소녀들을 돕는 곳이야. 고아원이에요? 아니, 임신한 소녀들을 위한 곳이야. 안전한 곳.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아무도 묻지 않아. 아버지가 거기까지 찾아올까요? 설사 찾아와도 수녀님들이 안 보내줘. 교황도 안 무서워하는 분들이야. 영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다음 날 이모가 편지를 썼습니다. 정수녀님에게. 그리고 영숙의 기차표를 샀습니다. 영주행. 역에서 이모가 영숙을 안았습니다. 잘 가, 영숙아. 거기 가면 정수녀님을 찾아. 이 편지 드려. 고맙습니다, 이모. 정말. 됐어. 가서 잘 살아. 아기도 잘 낳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영주로. 새로운 시작으로. 기차 안에서 영숙은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작은 생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도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영숙이 배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괜찮을 거야. 챕터 5 한 땀 한 땀. 영주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숙은 역에서 길을 물었습니다. 마리아의 집까지 2km라고 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짐은 가벼웠습니다. 인생도 가벼웠습니다.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마리아의 집은 하얀 벽에 큰 건물이었습니다. 철문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종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작은 창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수녀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수녀님을 찾아왔어요. 대전에서 박정숙 이모가 보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이 있었습니다. 잘 가꾼 정원. 벤치에 소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얘기하거나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다양한 단계의 임신. 영숙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젊은 수녀님이 떠났습니다. 영숙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녀들이 영숙을 봤습니다. 궁금한 눈빛.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묻지 않는 게 규칙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나이 든 수녀님이 나타났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엄격해 보였지만 눈은 부드러웠습니다. 영숙이구나. 정수녀예요. 박정숙 씨가 전보를 보냈어. 영숙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정수녀님이 읽었습니다.
조용히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해했어.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저 돈이 없어요. 이곳은 기부금으로 운영돼. 대신 일을 해야 해. 부엌, 빨래, 정원, 바느질.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됐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은 내가 결정해. 입양을 보낼 수도 있고 직접 키울 수도 있어. 영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키우고 싶어요. 정수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준비해야 해. 쉽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할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는 15명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녀는 영숙보다 어렸습니다. 어떤 소녀는 20살이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밤에 기숙사에서 가끔 누군가 울었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말없이 영숙은 바느질 반에 배정되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무거운 일은 힘들었으니까요. 도로시 수녀님이 가르쳤습니다.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바느질은 인생 같아, 영숙아. 인내, 주의, 한 땀 한 땀이 중요해. 영숙은 배웠습니다. 단추 달기, 옷 수선하기, 누비입을 만들기. 손이 능숙해졌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바느질하는 동안에는 생각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7개월째 되던 날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에게서 이모를 거쳐왔습니다. 영수가 잘 지내니? 여기는 많이 변했어. 아빠가 내가 도망간 걸 알고 화가 났어. 대전까지 찾으러 갔지만 이미 내가 떠났더래. 돌아와서 삼촌하고 크게 싸웠어. 가게에서 삼촌은 부인했어. 하지만 결국 싸움 끝에 고백했어. 복수 때문에. 동업 관계가 끝났거든. 삼촌은 서울로 돌아갔어. 아빠는 무너졌어. 술을 마셔. 매일. 가게도 잘 안 돼. 엄마는 슬퍼해. 영미는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 내 소식을 알려줘. 형? 영숙은 울었습니다. 삼촌이 고백했다고. 아버지가 이제 진실을 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믿었다면 모든 게 달랐을까요? 답장을 썼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아기가 곧 태어난다고. 바느질을 배우고 있다고. 하지만 돌아가지 않겠다고. 적어도 지금은. 1965년 봄 영숙은 12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16시간. 영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었습니다. 안젤라 수녀님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금만 더 영숙아. 조금만. 새벽 5시 아기가 울었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축하해, 영숙아. 아들이야. 수녀님이 아기를 영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빨갛고 주름진 얼굴. 하지만 영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 영숙이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 이름은 준호야. 그 순간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을 거라고.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를 거라고. 이 아이는 행복할 거라고. 회복과 자립. 준호가 6개월 되었을 때 정수녀님이 불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해. 저 영주에 남고 싶어요. 바느질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녀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낸시 여사와 얘기했어. 양재점 주인이야.
도움이 필요하대. 그리고 우리 집이 하나 있어. 작지만 깨끗해. 거기 살 수 있어.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 일자리, 새로운 시작. 정말요? 하지만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열심히 일했어. 좋은 엄마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일주일 후 영숙은 아카시아 거리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작은 마당. 가구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것이었습니다. 낸시 여사의 양재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게 뒤에 작은 요람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준호는 거기서 잤습니다. 낸시 여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솜씨 좋구나, 영숙아. 언젠가 내 가게를 가질 거야. 영숙은 웃었습니다. 자기 가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안 될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돈을 모았습니다. 1970년 자기 양재점을 열었습니다. 메이플 거리의 작은 가게에 영숙 양재점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교회 언니였습니다. 치마 수선을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손님은 신부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주문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영숙 씨 손은 금손이야. 주문이 늘었습니다.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나온 소녀들, 영숙처럼 기회가 필요한 소녀들. 준호는 자랐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대구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회계학과. 영숙은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워서. 23세의 준호는 결혼했습니다. 은혜라는 여자와. 착한 여자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영숙이 만들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영우와 루시, 그리고 증손주들, 헬렌과 가브리엘. 한편 충주에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싸웠다고, 삼촌이 모든 걸 고백했다고, 복수로, 그리고 서울로 떠났다고.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가게가 망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준호가 10세일 때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 영숙은 장례식에 갔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두가 알거나 짐작했으니까요. 어머니는 5년 후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미는 결혼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삼촌 소식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가을, 영숙은 72세입니다. 5년 전 양재점을 닫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바느질합니다. 손주들, 증손주들 옷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마당에 약초를 돌봅니다. 일요일에는 고구마 파이를 굽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준호가 올 때마다 나눠줍니다. 준호는 자기 출생 비밀을 모릅니다. 영숙은 그게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이 평화입니다. 오늘 영숙은 뜨개질을 합니다. 조각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색의 1000조각들. 어떤 건 어둡습니다. 어떤 건 밝습니다. 하나하나 이어붙입니다. 한 땀 한 땀. 인생이 이런 거구나. 영숙이 속삭입니다. 아픈 조각도 있고 아름다운 조각도 있어. 하지만 다 함께 모이면 따뜻한 이불이 돼. 조각보가 완성되어 갑니다. 울퉁불퉁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영숙의 인생처럼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영숙은 바느질을 멈춥니다. 준호가 내일 옵니다. 가족 모두와 함께 영숙은 미소 짓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이 하늘을 향해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밤이 옵니다. 별이 빛납니다. 영숙은 조각볼을 무릎에 덮습니다. 따뜻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에필로그. 영숙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고통을 겪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한 땀 한 땀 천천히 새로운 삶을 꿰맬 수 있다고 영숙은 증명했습니다. 11세 소녀가 72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생존자에서 번영하는 사람으로 조각보처럼 그녀의 삶은 불완전하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